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오늘 전국의 신천지 시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첫 강제 수사인데 검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와 함께 횡령 혐의까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신천지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경기도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등 전국의 신천지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신천지 조직도와 내부 명단을 확보해 면밀히 조사해왔습니다. 특히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제출한 신도 명단과 신천지 시설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다를 경우 감염병 예방법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총회장 등의 횡령 혐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 측이 100억 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3개월여 만에 진행된 첫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점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서울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이 또 확인됐습니다. 부천 돌잔치에 참석했던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돌잔치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는 하루 새 코로나19 환자가 3명 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1명, 해외 접촉 1명,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1명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는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지난 10일 부천에서 열린 돌잔치에 참석했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돌잔치에서는 지난 6일 인천 탑코인 노래방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50대가 돌사진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의 제자가 들른 노래방을 통해 50대 사진사, 돌잔치 참석자로 4차 감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돌잔치 참석자 중에는 1살배기 아기와 부모에 이어 성남에 사는 외조부모, 시흥 거주 3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1,38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확진된 간호사 4명과 접촉자 2명 등 6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삼성 서울병원 관련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자와 능동 감시자 전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확진자가 나온 서울 영등포구의 직업학교와 양천구 은혜감리교회에서도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주말을 맞아 PC방과 노래방, 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9곳의 고위험 시설을 지정해 새로운 방역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험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확인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 늘었습니다. 어제 10명대로 줄었다가 오늘 다시 20명대로 증가한 겁니다.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험도를 기준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등 9곳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위험도는 시설이 얼마나 밀폐됐고 밀집됐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몰리는지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시설들을 이용할 땐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별도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령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을 방문할 땐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쓰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어진 황금 연휴 이후 신규 확진자 335명 가운데 20대는 43%에 이릅니다.
학업, 취업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우울감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청년층의 건강을 위해 청년층 문화도 생활 속 방역과 조화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유전자 염기서열 151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 가지 그룹인 S, V, G그룹 바이러스가 모두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14명이 모두 G그룹에 속하고 염기서열이 일치해 같은 감염원에게서 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학교 교사들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집중관리 대상에서 빠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원 강사들은 포함됐는데 이 정작 전면 개학을 앞둔 학교 교사들은 이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 고위험군을 지정했습니다. 아동생활시설 종사자와 학원 강사 등 직업 특성상 한 번 감염이 발생하면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직업 종사자가 그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무증상 감염이 잇따르자 대구시는 이들에게 무료 검체 검사를 지원하고 상세한 인원을 파악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를 위해서 무료 검사도 지원을 해주시고 학부모님도 안심하고 학원에 보내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단 감염에 가장 취약한 학교 교사들은 관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고위험군 분류 당시 학교 개학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언제 이르되냐면은 4월달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학교는 언제 개학할 그게 안 정해졌을 때 그렇게 됐고. 교육부는 개학 2주 전 교사 전수 검사를 검토했지만 인원이 많아 검사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전국 교직원 총 60만 명이 되는데 이 전직원을 다 전수조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전수조사가 어려우면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해 교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지원과 관리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방역 당국이 여름철을 앞두고 학교라는 장소적 특성과 학생의 나이를 고려해 교내 마스크 사용 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날씨가 더워지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학생들과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마스크 사용 지침을 만들어 조속히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29일 만에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는 물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정민규 기자, 지금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9시간째 이곳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비공개로 출석한 오 전 시장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는데요. 여성 청소년 수사계가 있는 10층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전 시장은 법무법인 부산의 소속 변호사를 대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은 오 전 시장과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공증을 작성했던 곳입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소환에 앞서 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을 수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오 전 시장 재직 당시 정무라인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패 수사 전담반까지 투입해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오 전 시장이 정무라인 등과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한 만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조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에게 성추행 사건의 수습을 맡기고 사퇴 과정에서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민단체 등에서 오 전 시장을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추행 사건 외에 다른 성추행 건과
성추행 무마를 위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도 살필 것으로 보여 조사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경비원 고 최희석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신모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움직였다며 경비원 최 씨와 다퉜습니다. 그 뒤 최 씨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7일 심 씨를 입건해 조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심 씨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있었다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쯤 결정됩니다. 아파트 입주민 130여 명은 심 씨를 엄중 처벌해달라며 지난 주말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또 가해자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1,500여 명의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최희석 씨 유족들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오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시장이 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1심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을 지냈던 유 전 부시장이 뇌물을 준 회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뇌물을 건넨 사람들이 유 전 부시장의 요구를 받았고 그의 도움을 기대했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사적인 친분 관계만으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이들 사이에 사적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 액수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결정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7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유 전 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진행했으나 석연치 않게 끝났다는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회계 부정과 횡령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모금과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세련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의혹에 대한 사법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정의연의 후원금 모금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직접적 현금 지원 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예산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이 개혁 개방 이후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 목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우리 돈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공산당 지도력과 사회주의 체제의 역량으로 전염병 저지에 성공했다고 자평한 중국 지도부. 하지만 매년 제시하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올해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조 7,500억 위안, 우리 돈 996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을 훌쩍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13년 만에 국채 1조 위안을 발행하고 재정 적자율을 올려 1조 위안을 더 조달합니다.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도 3조 7,500억 위안으로 늘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재원을 디지털 신인프라 구축과 소비 확대 등 경기 부양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실업률 6%, 새 일자리 창출 900만 개 등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어제 전인대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서로 협력하길 바라지만 계속 억누른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中国不惹事，但也不怕事，将坚定不移捍卫自身主权、安全和发展利益。 리크창 총리는 홍콩에서 일국 양제의 원칙을 고수하겠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헌법상 책임도 다하겠다며 홍콩 시민들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제정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미국은 전역이 사실상 경제 재개에 들어갔지만 실업 대란과 부진한 제조 활동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회복 전망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4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7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300만 건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유례없는 수준의 큰 규모입니다. 의회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사실상 미 전역에서 경제가 재개돼도 실업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States have to clear the backlogs, big backlogs of people who've been trying to file for unemployment benefits and haven't been counted yet. So that's one reason. Another, there is this fear of a second wave of layoffs here. 미국 언론들은 최근 9주 동안 3,8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충격은 미국 제조활동 지표에도 반영됐습니다. IHS 마켓이 발표한 미국의 5월 제조활동 지수는 39.8로 지난달보다 개선됐지만 정상 수준으로 평가되는 기준점인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활동 정상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회복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인 5,70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60%가 향후 5년 동안 대규모 실업 사태나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커지면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분야가 위축되고 이는 기업 실적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5.24 대북 제재 조치 10주년을 앞두고 남북 경협 재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즉각 해제돼야 한다라면서 5.24 조치로 인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남한의 경제적 피해가 146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남북 경협은 쌍방향적이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의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해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구하라 씨 발인 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 씨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며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단속에 돌입했는데요. 불법 현금화를 막기 위해선 단속뿐 아니라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주민센터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창구가 사람들로 붐빕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치니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거기 가서 약도 사고 내 옷도 사 입고 그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뭐 이것저것 좀 사용할래요.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며 사용처를 제한했지만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금을 주면 좋죠. 어떤 부분에서 혹시 더? 그냥 대형마트도 안 되고 또 그냥 동네 마트만 돼야 되고 이래저래 쓰는 게 좋은데 그냥 동네 마트에서만 쓰고 하니까 뭐 그래. 특히 서민층에서는 당장 내야 할 각종 공과금이나 교통비, 카드 대금 납부가 불가능해 불법 현금화 같은 부작용을 부추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불법 현금화 움직임이 시작되자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합동 단속에 돌입했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용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서 저는 입고 먹고 하는 것보다는 당장 자기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과금 같은 것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긴급 지원이 차상위 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값비싼 등유를 경유차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비 부담을 줄이려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 고객인데 엔진 고장 등을 유발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 외곽의 한 창고 건물. 일단은 저희 요거 샘플 제시하고 좀 진행할게요. 예. 진행해 이제. 경찰과 석유관리원 단속반이 문을 열자 2,000리터짜리 대형 기름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넣는 게 아니라 올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넣고 기름 넣고 닫아놓고 올려놓고 열고 계속 그래갖고. 창고 앞에 주차된 화물차 기름통에도 등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단속반이 기름통에서 꺼낸 기름에 발색제를 넣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경유를 넣어야 할 화물차에 값이 절반 수준인 등유를 넣은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왜 이거 좀 등유 넣게 되신 거예요, 화물차에? 이게 어려우니까 넣죠. 중장비 회사지만 주유기까지 설치해 불법 주유한 상황. 경찰은 등유 공급책과 업주가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영수증을 허위 발급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결과 이렇게 경유차에 등유를 넣거나 두 기름을 섞어 파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에 맞지 않는 기름을 넣으면 엔진 고장 등으로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합니다. 엔진이 부식되어 사고의 원인이 발암물질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경찰은 경유차에 등유를 넣어 판 56살 A씨와 등유를 납품한 주유소 사장 48살 B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올여름은 지난해보다 덥고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두세 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3개월 기상 전망을 보면 6월에서 7월 중순까지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날이 많고 기온의 변화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더위의 절정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이고 여름철 폭염일수는 20일에서 25일, 열대야는 12일에서 17일로 평년이나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여름 동안 북서태평양에서 9개에서 12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해 평년과 비슷한 두세 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합니다. KB증권입니다.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19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18포인트 하락한 1970.13에 코스닥은 7.44포인트 내린 708.58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며 부진한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2% 넘게 밀려났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국적 제약사 GSK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강세를 보였고 카카오는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9위에 올라섰습니다.
한편 상장 폐지가 결정된 웅진에너지는 적리매매 기간인 오늘 1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10전 오른 1,23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북쪽에서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지금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좀 더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에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구름만 끼는 가운데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5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동풍의 영향으로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25도를 웃도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아침과 저녁으로는 금세 열기가 식어버립니다. 이 쌀쌀해지는 날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외투는 항상 챙겨서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도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강원 내륙에서는 안개가 좀 끼겠고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짧아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4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 광주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좀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에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아침부터는 수도권과 그 밖의 충청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 동안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까지 이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이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